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관련 최신 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뽑아서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 전달 그 이상이죠. 이 자료들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미들, 특히 주목해야 할 숫자나 흐름이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좀 명쾌하게 연결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늘 뭐니 해도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코스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4,200선을 넘어섰습니다. 4,221.87. 이야,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어요. 네, 하루 만에 2.78%면 이게 포인트로는 114포인트가 넘게 오른 거거든요. 와, 정말 대단한 상승세고요. 코스닥도 괜찮았죠. 914.55, 한 1.57% 같이 올랐고요. 네, 힘을 보탰죠.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개인,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이런 분석인데 근데 단순히 기술주가 좋아서라고만 하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반도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형주들이 시장을 그냥 끌고 갔고요. 글로벌 AI 서버 수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해외 기술주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곳들 강세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렇죠. 그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외부 요인 덕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 자체의 어떤 체력이 뒷받침된 건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체력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코스닥 시장에서 노타 같은 신규 상장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뜨거웠죠? 네, 초기부터 막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현상이 과연 시장 전반의 어떤 건전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특정 테마에 대한 좀 과열 신호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확 오르니까 솔직히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러다 금방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AP뉴스 같은 외신에서도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뭘까요? 미중 관계 변화, 아니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어떤 미묘한 변화? 예를 들면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실제 수요 같은 거요. 그것도 아니면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관련 메시지일까요?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좀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꼽으라면 역시 미국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금리 방향성인 것 같아요. 아, 역시 금리인가요? 네. 아무리 AI 기대감이 크다 좋다 해도 유동성 환경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면 투자 심리는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거든요. 하긴 그렇죠. 미중 관계나 반도체 업황은 좀 더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본다면 금리는 정말 당장 내일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니까요. 그리고 이런 외부 변수 말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좀 재미있는 변화가 있어요. 내부적인 변화요? 어떤 거죠? 그 코리아 카인즈에서도 지적했던 건데요. 코스닥에 좀 우량한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 계속 나오죠. 그게 단순히 코스닥 시장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건가요? 네, 좀 더 심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기업이 그냥 이사가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구조 자체요? 네,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혁신 기업이나 성장주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미래의 대기업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잘 성장한 알짜 기업들이 자꾸 코스피로 떠나버리면 코스닥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 시장 전체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겠는데요. 미래의 대박주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와, 시장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AI나 반도체 모멘텀, 이거 그냥 따라가는 전략 아직 유효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기회는 분명히 있죠.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흐름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은 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근데요, 지금처럼 지수가 역사적인 고점에 있고 변동성도 커진 상황에서는 그만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정말 커집니다. 위험 걸림. 네, 단순히 이거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기대감만으로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뭐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거나 아니면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하는 좀 방어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일 수도 있어요. 잃지 않는 투자. 중요하죠. 그럼 좀 더 길게 보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냥 유망해 보이는 섹터에 묻어두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더욱더 그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관련 기업이다, 반도체 기업이다 해도 그게 정말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뭐 수주 상황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지금 주가가 이미 미래 기대치를 많이 반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기대감을 상당히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면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진입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요. 또 높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같은 구조적인 변화 있잖아요. 이게 내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를 들어서 성장주 투자 비중이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해야 합니다.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뜨거운 열기, 또 그 안에 숨겨진 고민거리들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자산 시장의 한 축이 뜨거울 때 다른 한 축이죠. 부동산 시장, 이쪽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침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코리아 중앙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나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 그러니까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F 가동이요? 이거 좀 강력한 신호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불법 거래 몇 건 잡겠다. 이걸 넘어서요. 시장 전반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한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죠.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 가격 움직임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 꺾였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아요. 매일경제나 코리아 중앙데일리 분석을 종합해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그 전주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그 급등세는 좀 한풀 꺾인 모습이에요. 아, 그럼 좀 안정되는 건가요? 근데 이걸 시장 전체가 안정됐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역별 차별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역별 차별화요? 네. 규제가 집중된 서울은 좀 주춤하는 반면에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매가,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마치 물길을 막으니까 다른 쪽으로 터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전월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 공급량이 다르거나 또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같은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규제가 시장을 마치 조각조각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이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정부가 대출 문턱도 높이고 자금 출처 조사까지 강화한다고 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 DSR 같은 거요.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강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죠. 자금 마련 계획이 틀어지거나 혹시 조사받을까 봐 부담스러워서 매수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오히려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아, 이쪽은 괜찮겠지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아, 참 어렵네요. 네, 결국 실수요자들은 규제 압박하고 또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역시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하고 또 감독 TF 활동 영향으로 전체적인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서울 같은 규제 지역은 가격이 좀 안정되거나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이 일단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네, 숨고르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은 결국 두 가지 축에 달렸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의 공급 정책. 그러니까 뭐 신규 특지를 발굴한다거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한다거나 해서 시장에 얼마나 꾸준히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거고요. 공급.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금융 정책입니다. DSR이나 LTV 같은 대출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금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이 두 가지 변수가 결국 시장의 큰 흐름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공급과 금융.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분들, 이분들은 어떤 점에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처럼 정책 변동성이 크고 시장 방향이 좀 불확실할 때는요, 최대한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영끌이다, 무리한 투자다, 이런 건 좀 지양하고 본인의 실제 거주 목적하고 자금 상환 능력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특히 중요한 건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그 핀셋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대출 한도라든지 전매 제한 기간, 실거주 의무 요건 같은 것들이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한 나름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분위기에 막 휩쓸리지 않는 그런 냉철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시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봐야죠. 정부의 규제 의지가 워낙 강력하고 또 금융 환경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으니까요. 네. 특히 규제가 아직 좀 덜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가격이 오를지 몰라도 언제든 그 지역이 다음 규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 환경이고요.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식시장부터 부동산 시장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자, 오늘 논의된 핵심 사항들만 빠르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2025년 11월 3일 기준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 4221.87, 2.7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네, 역사적인 날이네요. 코스닥도 914.55로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은 반도체, AI 관련주가 주도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과 외부 변수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점 기억해야겠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감독 TF 가동 발표가 가장 큰 뉴스였죠.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지역별 차별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세부적인 지역 상황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AI와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외부 변수라는 안개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면 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양상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라면 정책, 대출, 그리고 실제 거래 사례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맞춰봐야 하고요. 결국 두 시장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생물 정말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좋은 기업들이 계속 옮겨가고 또 시장의 관심은 AI나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에만 확 쏠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쩌면 그냥 단순한 지수 등락을 넘어서서 한국 시장 자체의 어떤 정의나 매력이 변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성장 공식이나 투자 지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